방금 소개받은 강세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운동국에 작년 9월경에 처음 방문을 했다가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고 그 다음에 한 8개월 정도 해운동국 선생님한테 직접 이제 사주명리 강의를 들었고요. 이제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 64회 학술세미나 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 아는 제가 그때 공부해왔던 내용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자리가 주어져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다시 한번 해운동 선생님한테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잠시 드리면 제 이름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세훈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세상세자에 훈훈할 훈자입니다. 향기로울 훈자. 그 훈제오리 할 때 그 훈자, 연기 훈자거든요. 뜻을 해석을 하면 세상을 훈훈하게 한다.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 라고 하는 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세상을 향기롭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하고 동양철학을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학문의 좋은 점과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거를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 사람 고민 있는 부분을 좀 향기롭게 훈훈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명리학을 처음 접한 거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명리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저는 그게 명리인지 몰랐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님이 저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뭔지 몰랐는데 이제 뭐 한자를 많이 적어 주시면서 그걸 한글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조건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뭔데 그때 아빠라 해서 아빠 이거 뭔데 제가 이거 외워야 됩니까 했더니 무조건 그냥 외우래요. 근데 뭔지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육식갑자였습니다. 명리 공부를 하려고 하면 육식갑자를 일단 외워야 된다. 고 해서 이제 어릴 때 첫 줄만 외우다가 안 외웠었는데 그 뒤로 이제 명리학을 아버님 때문에 계속 살아오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아버님께서 주신 책도 좀 보고 하다가 또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돼가지고는 또 대학교 가려고 명리학을 멀리 했다가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명리학이 멀어졌다가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 명리 쪽에 관심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혈압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혈압을 이제 약국에서 지어준 병원에서 지어준 약만 가지고 조금 고치 보려고 하니까 혈압약을 보통 왜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먹는 것도 좀 많이 부담스럽고 양약 이외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 해서 식품으로 그 다음에 뭐 한약재로 그 다음에 뭐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혈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한의학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의학 책을 조금 사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 스스로 이제 제 몸에 경혈을 마사지를 막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혈압을 한번 재보고 근데 제가 하니까 혈압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뜸도도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예전에 고려 수지침하고
뭐 사암뜸이라 해가지고 서암봉, 뭐 사암봉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에 뜸 넣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막 해보고 있는데 혈압이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팔체질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어가지고 그 한의원에 가가지고 제 체질 진단을 받고 침도 맞고 약도 먹고 또 체질식이라 해서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가 먹어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고 내가 먹어서 해로운 음식을 딱 구분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니까 여태까지 했던 제 혈압을 나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법들 중에서 그게 제일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죠. 그러다가 뜸사랑이라고 구당 김남수 선생님 지금 이제 100세가 넘으셨죠. 그분이 하는 뜸사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또 침과 뜸을 이론적으로 좀 배우다가 그때부터 다시 제가 명리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좀 전부터 막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이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여기 이 학문에 완전히 이제 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연식은 좀 오래됐죠. 근데 이제 깊이는 좀 많이 없었죠. 이제 기간은 긴데 이게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다가 보다 보니까 뭐 종류는 좀 많이 아는데 깊이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관리를 하다 보니 이 동양학이랑 건강 관리랑 많은 연관이 있고 또 이 건강 관리 자체가 동양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양학을 잘 모르고서는 건강관리나 한의학 계통으로는 학문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동양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주제가 동양 철학과 건강 관리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되는 부분을 우행선생님은 조금 싫어하시겠지만 기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한의학에서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이제 기본 그런 방법들을 잠시 이제 언급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동양학을 공부를 하면서 동양학은 과연 무엇을 공부하는 것일까? 동양학의 지향점은 뭘까? 동양학이 최종 가야 하는 목적지는 어딜까? 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동양학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뭐 명리학이면 내가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유, 다른 지향점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양학의 목표가 제 나름대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양학 딱 시작하면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처음에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좀 삐딱하게 그렸는데 동양학 시작이 여기고요. 끝이 여기더라고요. 무극이 또 변환이 돼가지고 또 태극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면 이게 음양의 변화, 변동, 분열작용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저 점도 없어진 무극 상태로 돌아오고요. 그래서 이걸 뭐 무극, 그 다음에 태극, 이걸 환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양학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지금 분열 상태에 있습니다. 없음에서 음양이 생겨가지고 음양에서 계속 뭔가가 쪼개졌다가 다시 쪼개진 게 분열된 게 다시 합쳐졌다가 점까지 없어져 버리면 다시 무로 돌아오는, 이게 동양학 사상 전체의 근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황제내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인데, 한국에 경전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 고조선 이전부터 내려오는 경전들이 있는데요.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진 거다, 위서다, 위조된 거다,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만드는 거다라고 사기를 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부경, 그다음 삼일신고, 그다음 참정계경 하는 것도 있어요. 뭐 대종교에서 다루는 그런 경전이긴 하지만, 천부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천부경이 일시무시일로 시작해가지고 일종 무종일로 끝나요.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끝에 가면 다시 또 하나로 돌아오는, 천부경 81자 중에서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까지 가가지고 다시 1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천부경 내용이고요. 3일 신고도 여기 이 무곡자리, 하나님 자리, 일심 자리, 근본, 모든 걸 다 여기에서 분열돼가지고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이게 지금 태극을 드려놨는데, 유가에서 말하는 태극 도설도 다 여기서 나온 거고요. 또 태극 도설을 제가 잠시 알고 계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뭐 태극도에 보면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하나에서 처음에 이렇게 3태국으로 분리됐다가 5행으로 바뀌고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카발라라고 세피로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태교에서 하는 거. 그것도 이 모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무극, 태극, 환극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전체 공간, 우주에서 나의 모습으로 나온 게 태극이죠.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완전체인데 몸속에서는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한없이 이상한이라고는 좀 이상한 건데, 머릿속에 생각이 나갔다가 없어졌다가 분열하고, 몸속에서는 계속 뭔가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 움직임들, 태극의 모양, 변화의 모습들을 관찰하는 게 음양오행의 모습을 분석하는 동양학의 사주 명리학의 기본 학문 연구 방법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 사주명리의 음양오행을 따져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함입니까? 음양오행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균형을 잡아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환극을 그렸지만, 환극이 이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한 군데로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중심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제가 토가 좀 많습니다. 제 사주에 토가 5개나 되는데, 토가 많은 사주, 혹은 뭐 금이 많은 사주, 목이 많은 사주 여러 가지 있겠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토는 많은데 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양학에서는 저 중을 잡아주려고 하면 사주에 없는 부분을 채워줘야만 중간에 바란스가 잡히겠죠. 그래서 음양오행 학문은 중화의 학문이다. 밸런스를 잡아주는 학문이다. 분열되고 있는 태극 모양을 중심을 잡아서 한 군데 모아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중의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죠. 명상도 내 머릿속에서 온갖 잡생각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으로 한 점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환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학, 유교, 불교라든지 아까 제가 유태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철학 학문들은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으면 다시 무로 돌아가듯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 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변화에 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한 곳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수렴작용을 일으켜서 무로 돌아간다. 근데 이 내용을 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널리 퍼뜨려서 중을 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우리 단군 시대부터 내려오는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이게 또 불교에서 말하는 또 대승불교이고요. 도승불교 정신입니다. 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서 이 사상들을 가르쳐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파하는 게 동양학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양학은 이렇고요. 또 여기서 생긴 게 제가 지금 이제 건강관리를 가려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내용을 좀 꺼냈는데 동양 건강관리의 최초의 경전은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소문이라고 하는 편과 영추라고 하는 편이 각각 81개 장으로 나눠져 가지고 소문에는 그 사람의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어떤 질병 또 사람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황제가 있고 황제가 밑에 있는 그 뭐 보좌관 아니면 뭐 스승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요. 기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황제와 기백의 대화 내용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소문에는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적어놨고요. 영추에는 침법, 뜸법에 대해서 어떤 질병에는 어떤 침을 어떻게 놓고 하는 거를 적어놓은 게 이제 영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황제내경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제가 이제 동양학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황제가 이제 어떤 물음을 묻고 기백이 답하는 형식인데 황제가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아주 건강하게 그때 황제내경이 적혔던 시기도 기원전 5, 6천 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황제가 옛날 사람들은 아주 수명을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제 기백이 하는 이야기가 사계에 순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요점입니다. 사시에 계절에 순응하면서 살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계절에 맞게끔 적당하게 내 몸을 움직이고 휴식하고 해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 기백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인이 있고, 다음에,
진인이 있고 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이 있고 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사계절의 순행을 하면서 살아서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에 순응하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계절에 그냥 계절에 맞게끔 순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봄에 꽃 뿌리고, 씨 봄, 뿌리고. 예,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기르고 가을에 걷어들이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고요. 또 사계에 순응하면서 살라고도 하고 밤낮도 맞게끔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낮에 움직이고 밤에 자고,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움직이면 건강이 틀어지겠죠. 밤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몸이 안 좋아지시겠죠. 왜 어디를 넣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황제 내경에도 자연의 순응하라. 이 무극, 태극, 황극에 순응하면서 살아라. 중을 지키고 살아. 살면 오래 살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황제 내경이. 자, 그래서 이제 요 건강관리에 뒤에 가면은 제가 이게 없으면 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태극에 대해서 태극의 분열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원이면 좀 무국이라 하는데 무국에서 두 줄기가 쪼개져 나오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걸 이제 계상으로 이제 풀어내면 양은 하나, 양은 연결된 거고 음은 두 개가 끊어져 있습니다. 합쳐진 거, 끊어진 거. 여기 이제 보통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왔다고 하죠. 여기 두 개가 쪼개지면 이렇게 되고. 이걸 숫자로 또 표기하면 뭐 3이라고 하고 이걸 또 2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거 왜 3이냐? 짝대기는 하나인데 왜 3일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짝대기가 두 개에서 두 개고요. 이거는 이렇게 찍어보면 세 개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거 양의 수를 3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쪼개집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고요. 자, 양은 두 개로 쪼개졌고 음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이것도 각각 양음, 여기도 양음. 이렇게 하면 여기 네 개가 되죠. 이걸 이제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이 두 개였으니까 양의 힘이 제일 크니까 태양. 그 다음에 음의 힘이 제일 크니까 소음. 그 다음에 양인데 위에 음이 있으니까 소음. 요거는 음인데 위에 양이 있으니 양의 기운이 세게 있으니까 요거는 소양.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럼 이게 또 두 개씩 쪼개지죠. 칸이 좀 작은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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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하면 이제 8개가 나옵니다. 요거는 뭡니까? 보입니까? 건. 양이 3개 있는 거, 건. 건. 요거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갑이. 예?
그 태입니다, 태. 네. 요거는 요거 불이고요. 진. 여기는 손. 곤. 이렇게 표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걸 정했는데, 요걸 건태, 리진, 송간, 감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팔계도 전천팔계라죠. 전천팔계, 이게 뭐 문왕팔계, 복희팔계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게 여기에 하늘과 땅이 있고 불과 물이 있다. 이게 이제 근곤 감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순서대로 이게 적으면 돼요. 근태 리진이니까 요 다음 여기가 태, 여기가 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진. 이거 개를 여기는 지금 요게 위쪽인데 이거 적을 때는 바깥에서 안쪽에서 바깥을 보는 계상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근태리진 손감 감곤 이렇게 적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 손은 바람이니까 손감, 간은 곤, 요렇게 이게 팔개 모양이 나오는데 숫자를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근태리진 해가지고 1, 2, 3, 4 송강감곤 5, 6, 7, 8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 숫자를 이렇게 배열을 한 원리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보면 요 마주보고 있는 숫자끼리 더하면 9가 나와요. 9가 나와요. 이게 선천수는 동양학에서 1부터 10까지 있는데 이게 10이 완성의 수라고 하거든요. 완성수를 10수로 하는데 이게 선천에 10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요 괴상이 숫자를 더해보니까 9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10 전의 수가 9거든요. 완성되기 직전의 수가 9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팔계는 10토를 완성의 괴를 표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바깥으로는 표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완성으로 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괴상은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선천팔계 말고 또 부천팔계가 있습니다. 부천팔계는 제가 괴상을 적는 것보다 숫자로 적을게요. 그냥 6, 7, 6, 9, 5, 1, 4, 3, 8 이렇게 각 개가 있는데 개를 드리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해서 또 여러분들도 이해도 잘 안 가실 거니까. 근데 이 9.8개에는 괴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간에 이 5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9.8개를 만든 사람이 문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중간에 숫자 5를 넣어놨어요. 근데 괴가 있고 중간에 5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면 여기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천의 분열을 표기하고 있는 뜻의 9.8개지만 속의 내용은 완성으로 가는 10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게 마방진이라고도 하죠. 다 더하면 중간에 5를 다 더하면 이제 15씩 나오니까 10에다가 5를 더하면 다 15씩 나오니까 이제 마방진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사람 인체를 한번 아까 계산 옆 태국도를 그려놓은 거를 사람 인체하고 조금 다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 인체를 보면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무극, 태극, 환극하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무극이고 태극이고 환극의 기본이 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이나 뭐 활동 또 이 온몸을 움직이는 뇌가 있는 곳이 머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 여기서 몸이 나왔는데 여기서 갈라져서 여기에 음양의 장부를 담고 있는 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상으로 보면 돼요. 여기가 아까 태극에서 음양으로 구분됐다가 다시 사상으로 나왔죠. 요게 이제 사상으로 보면 됩니다. 팔, 다리, 머리에서 배가 나왔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또 오행이에요. 오행. 전체를 보면 오행입니다. 자, 사람 얼굴에 보면 구멍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구멍이 7개 있죠. 여기 콧구멍이 있고 9개입니까? 어떻게 9개입니까? 사람 얼굴에는 7개죠. 7개. 예? 건강한 그림이라. 자, 아까 또 9개라 하셨는데, 사람 전체를 따지면, 이제 여기 이제 음이 사람 몸에 이제 장부에서 나오는 구멍이 2개가 있죠. 그럼 이걸 뭐 전음, 후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는 총 구멍이 여기 7개, 이거 2개 하면 9개죠. 제가 동양에서 9개는 미완성의 수라고 했잖아요. 미완성. 사람은 미완성인 상태로 우리가 인체가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멍이 10개였던 때가 있어요. 예, 여기. 그러니까 엄마 몸에 있을 때는 완성체였어요. 완성체였는데 엄마 몸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미완성체로 된 겁니다. 그 엄마 몸에 있을 때는 이 태아는 10의 완성 단계에 있을 때 이 태아는 완전체이면서 생각이 없는 거의 무국 상태. 그래서 이 무국 상태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 동양학의 근본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금 신기한 게 좀 그냥 팔개랑 맞는 걸 말씀을 드리면 팔, 다리가 똑같은데요. 몸통에서 나온 요 팔, 여기 상완이라죠, 상완. 상완에는 뼈가 1개입니다, 1개. 뼈가 1개고, 여기 밑에는 뼈가 2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손가락 몇 개입니까?
5개죠. 이것도 요거 하나의 태극에서 2개 음량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5행으로 분화가 됐는데 이걸 다 합치면 8입니다. 이게 8개의 상이 나오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8다리의 상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동양학에서 말하는 이제 경락경혈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경락경혈이 사람 몸에 365개가 있는데, 365개 중에서, 이 몸통에 침을 놓기도 하지만, 몸통에 침을 안 놓고 팔다리에 침을 놓으면서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오행을 다스릴 수 있는 혈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팔로 치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 여기에 오행이 들어 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무릎에서부터 발끝까지 해서 오행이 들어 있어요. 아까 제가 8개 말씀드린 이 태극에서 음양으로 분화되고 오행이 나오는데 이 안에 목화토금수 기운을 조정할 수 있는 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수혈이라 하는데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런 원리에서 이 오수혈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몸에서 태극에서 음양이 분화가 돼가지고 오행이 나왔으니까 이 위쪽에는 그냥 태극이니까 음양이나 오행의 구분이 없고 여기서 밑으로 해가지고 오행의 구분을 지어서 오수율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경혈에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의사들이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놓는다든지 할 때 이 오수율을 가지고 이제 그 경락 에너지를 조절하는 침법이 삼침법이라고 있어요. 그게 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팔체질에서도 요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건강하게 보이는 거죠. 제가 그림을 잘 그리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10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다가 한 개 구멍이 없어지고 9개의 구멍이 생겨가지고 엄마 몸에서 나가지고 이제 미완성체인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구가 이제 미완성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불균형한 겁니다. 불균형. 10이면 완성이기 때문에 딱 바란스가 잡혀 있는데 구니까 뭔가 안 하고 홀수니까 음량이 짝이 안 맞잖아요. 구멍 하나 더 내면 되겠네. 그래서 사람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난 이 사주팔자도 균형이 안 맞습니다.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종교에서는 뭐 지금 뭐 지축이 기울어져서 지축이 다시 바로 서는 뭐 그런 개벽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뭐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신빙성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사람 몸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신체로 보면 그냥 딱 서 있으면 겉으로 보면 바란스가 맞게끔 돼 있지만 속으로는 삐뚤어져 있어요.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신장도 좌우 신장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 몸하고 몸통을 앞에서 봤을 때는 심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심장이 여기 있고 신장이 여기 있죠. 그럼 사람 정중앙은 여기 말하는 꼭대기 여기 말하는 이제 백회혈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사람 만져보면 여기가 약간 좀 움푹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 머리 가마는 보통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백회혈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자체도 심장이랑 신장, 그 다음에 이 가마가 원래는 사람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균형이 안 맞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사람 몸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동양학,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장부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뭐 간, 심, 비, 해, 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목, 화, 호, 금,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장을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오장육부라고 하는데 오장은 이거 음의 장기라고 하고 육부는 이제 양의 장기로 한의학에서 분류를 합니다. 동양 한의학에서 간, 심, 비, 폐, 신은 장이기 때문에 음의 장부, 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양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대장, 소장, 위 같은 건 속이 원래 비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움직여서 끊임없이 바깥으로 내보내주려고 하기 때문에 비어 있다가 들어오면은 바로 소화시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육부. 이게 이제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게 이제 음의 장부인데 간의 음은 홀수죠, 홀수. 양은 짝수입니다. 이 오장 사람 인체에 있는 것들도 음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양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하나죠. 하나인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간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두 가지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지만 양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하나죠. 심장도 하나인데 크게는 두 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요 방에서 두 개가 또 실로 나눠져 가지고 이심방 이심실이라 하죠. 짝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가 우리 장부에서도 이미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명리학에서도 만약에 이게 목 기운이 강하다고 하면은 이 강한 목 기운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설기를 시켜줘야죠. 이게 강하다. 이게 강하다 하면은 이렇게 화기운을 써가지고 설기를 시켜주고 방법도 하나 더 있죠. 설기시켜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 있죠. 극하는 거. 이 한의학도 똑같이 이 방법을 택해서 경락 조절을 해줍니다. 사람 몸에 경락이라고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기가 흘러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이제 경락이라고 합니다. 경락. 경락이라는 사람 몸에 12개의 경락이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한, 신기한 경맥이 또 8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또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12개, 그 다음에 8개 합치면 이제 20개의 경락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경락이고, 큰 줄기이고, 나머지는 또 뭐 아주 조그마한 줄기들이 굉장히 사람 몸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 이제 사람이 뭐 이 경락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침을 놔봐가지고 에너지가 흐르는 자리를 연결을 해서 알았다. 아니면은 에너지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길을 유통을 시켜보니까 그렇게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있더라 해서 알았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에너지 단전호흡을 해보면 그 길이 느껴진다고 하거든. 저는 아직까지 뭐 느껴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느껴지려고 하는 기미가 지금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기체험은 제 몸에서 경락 체험을 못 해봐가지고 내가 단전호흡을 하고 있긴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옛날 분들 이 지식들이 모여가지고 경락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그쪽으로 좀 믿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사람 몸에는 이제 12경락이 있는데, 이 12경락이 하루에도 끊임없이 계속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50회 이 경락이 돈다고 하거든요. 50회면은 24시간이니까 30분에 한 바퀴씩 돕니다. 30분에 한 바퀴씩 경락의 유통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면 보통 침을 놓고 침을 뺄 때까지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침 맞은 자리에서 그 에너지, 바뀐 에너지가 온몸을 돌아서 다시 그 자리까지 돌아오게끔 하는 시간이 30분이니까, 그래서 한의원에서 30분 정도 침을 꽂고 있는 게 그 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한의원에 가면은 30분 안 꽂고 또 바로 빼고 하는 데도 있죠. 10분 있다가 바로 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한 30분 정도 있어야만 침을 꽂고 그 꼽은 자리에서 에너지가 바뀌어가지고, 기가 바뀌어가지고 흐름이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30분 걸리니까 되도록이면 30분까지 있는 게, 내가 침을 맞고 내가 그 침 효험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락에는 또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12가지 경락이, 음경락이 있고 양경락이, 아까 제가 장부에 따라서 음경락이 있고 양경락이 있는데, 경락의 에너지가 사람 이 몸에서 동맥과 정맥이, 동맥은 피가 심장에서 신체 끝으로 흘러가고, 정맥은 끝에서 심장 쪽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 있듯이, 경락도 그 에너지가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락은 발끝에서 요 위쪽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양경락은 손끝에서,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한의원에 가면은 침을 이렇게 바로 피부에서 바로 직각으로 놔주는 한의원이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바로 안 놓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놓아주는 한의원이 있어요. 이게 비스듬하게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락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이 에너지가 흐르는데 너무 강하게 흐른다. 그러면 이 에너지 흐름을 좀 약하게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면, 에너지 흐름과 반대되게끔 침을 이렇게 꼽으면 내려오는데 막고 있으니까 이 에너지 흐름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또 경락에 흐르는, 뭐 예를 또 이건 이제 음경락이라고
보시죠. 음경락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경락인데, 에너지가 흐르는 건데, 이 음경락이 흐르는 힘이 약하다. 고 하면은 흐르는 방향으로 침을 찔러주면 에너지가 더 잘, 그렇죠? 아이고 여기 앉아 있어. 예. 그러게 되니까 이제 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이 반대로 꼽느냐, 흐르는 대로 꼽느냐, 이걸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흐름을 방해하는 거를 사법이라고, 흐름에 도움을 해주는 방법을 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침 놓는 것뿐만 아니라 마사지를 할 때도 경락경혈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여기는 곡지라고 하는데요. 곡지라고 하는데 곡지를 이게 대장경은 장은 대장이니까 육부니까 양의 경락이죠. 양이고 양경락이죠. 그럼 양경락은 아까 제가 위에서 밑으로 흐른다 했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면 에너지가 손끝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장이 안 좋을 때 치료하는 곡지라는 혈인데, 이 혈을 내가 에너지가 장이 약한 사람은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 흐르는 방향으로 주물러 주면은 좋다 했으니까, 주무를 때, 마사지를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위쪽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에너지가 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병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또 쓰다듬어 주면, 문질러 주면 이게 사법이 되는 거죠. 위장이 안 좋으면 계속 위로. 장이 안 좋으면, 예. 배 아프고 그럴 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응급처치 할 때는 제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이제 음경락은 밑에서부터, 다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양경락은 아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12경락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오늘 다 말씀은 워낙 12개가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인터넷에 보면 아주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경락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인이 자기가 보통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하다고 하는 건 대부분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질병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장부가 약하고 어느 장부가 강하다는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다스려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경락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의 장기가 강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오행 도표를 보여드렸듯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빼면, 자, 그럼 금기운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목기를, 강하게, 목을 올려야죠. 여기 이제 치료의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처방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제 거니까 좀 지우고
간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간. 그 전에, 이건 또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이제 간이 약해서 모든 질병이 이 간이 약한 데 있어서 병이 온다. 그러면 이제 한의학에서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약한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놈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간을 도와주는 놈은 폐. 수죠, 수니까 이 신장이죠, 신장. 신장과, 그 다음에 요것도 도와주는 놈을 강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요 간이 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극하는 놈을 이제 하를 그렇죠. 강하게 화? 금을 그렇죠. 금. 신장 예. 금 기운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 금이라서 그렇네. 폐. 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거 신장의 기운을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강하게 해줘야 이 간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약한 놈인데 요 폐 때문에 금이 얘를 자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얘를 죽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담배를 많이 펴줘야 됩니다. 담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대가는 발상이 아니 저 폐를 줄여야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 처방의 원리를 침 혈자리를 정하는 침이라면 제가 뭐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몸에 마사지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간경락.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게 경락. 그 다음에 폐경락.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손끝까지 목화토금수 혈이 다 있다고. 여기가 목, 화, 토, 금, 수. 자, 간이 약하다는 거는 목 기운이 약한 거잖아요.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요 신장경락을 보호해줘야 된다 했죠. 신장경락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면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간이 약해진 원인은 파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기운이 너무 왕해갖고 간이 약해질 수도 있고 술 많이 먹으니까 간 나쁘지. 그거는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걸 또 하려고 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그 사주로 분석하는 것도 있고 사주로 분석하는 것 중에 의역학이라고 있습니다. 요 사주 글자 가지고 장기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는 아주 좀 또 학문이 또 깊은 세계가 있어서 일단은 그냥 간이 약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의 목기가 지금 약해졌으니까 신경락을 이용을 해서 간의 목기를 도와주는 거를 신경락에서 찾으면 목에서 이게 지금 수기운인데 수기운에서 간을 도와주는 게 수에서 목에 해당되는 요 혈을 보를 해준 다음에 아까 제가 흘러가는 쪽으로 경락이 흘러가는 쪽으로 눌러주는 거. 요거를 보호해주고 요거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요 폐는 금이잖아요. 요 금기가 간을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요 폐의 금이 요 간의 금을 치는 거를 거꾸로 눌러주는 거예요. 거꾸로. 요거를 4. 요렇게 해주면은 총 혈이 4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2가지는 도와주는 거고, 2가지는 빼주는 거고. 요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경락이, 여기에 이제 간약한 거를 도와준다 해서, 한의학에서는 이걸 간보방이라 합니다. 간을 보호해주는 방치기다 해서 간보방이라고 하는데, 네, 간보방. 그 다음에 이게 간이 강하다고 하면은 간사방이라 합니다. 간을 사해준다 해서. 간보방에는 이게 조기, 여기 목보하고, 목보하고, 그 다음에 금사하는 혈이 음곡이라고 하는 혈이 있고, 곡천이라고 하는 혈이 있어요. 음곡, 곡천을 보호해주고, 경거하고 중봉을 사해주면은 간이 약한 데 있어가지고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사지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방을 다른 내가 신이 약하다고 하면은, 신이 강하다고 하면은, 혹은 폐가 약하다고 하면, 폐가 강하다고 하면 이 원리로 침 처방을 합니다. 대부분 사암침이라고 침을 맞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침을 4개가 한 세트씩 놓는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침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들 아까 동국쌤이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갑자기 막 급성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집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병이 체하는 거죠. 체하는 거. 예. 체하는 거 주로 어디, 엄지손가락. 손가락 따고 생겼어. 예, 주로 따죠. 집에서 따는 게 제일 효과 빠릅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손톱 체했을 때는 주로 아마 여기를 제일 많이 딸 거예요. 이게 엄지손가락 바깥쪽 여기,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쳐 드리면 여기가 폐경입니다. 폐경락입니다. 폐경락, 여기 소상이라고 하는 데고, 여기는 대장경락입니다. 대장경락에 상냥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를 체했을 때 양쪽 손 다 따주시면 좋아요. 따주고, 따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눌러가지고 피를 좀 짜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기운을 좀 통하게 해줘야 되니까. 피가 조금 덜 나올 때까지 양쪽 손 다. 주로 체했을 때 보면 좀 약간 검은 피가 나옵니다. 지금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왼손은? 왼손. 그럼 다 똑같지? 다 똑같지? 여기 그러니까 요 바깥쪽이죠. 이것도 바깥. 요것도 바깥쪽이고. 왼쪽으로. 여기 모르겠으면 그냥 가운데 떠도 상관없어요. 예. 보통 이제 이 혈자리를 경혈 사전에는 요 여기 손톱 각 있잖아요. 여기서 요 떨어진 요 사이 거리를 부춘잎 한 장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구지 하나 간격 떨어져 가지고 있는 곳을 이제 여기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모르겠으면 여기 손톱 하여튼 요 부위를 그냥 따면 됩니다. 요 부위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도 또 심하게 얹히면 설사도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발가락
발가락. 가버리는 맞죠? 거예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따주면 대부분 좀 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따는 게 없다. 따는 게 없다고 하면은 여기 등에 척추뼈 있죠. 여기 척추뼈 여기 중앙에 한 이쯤 돼 있는데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얹었을 때마다, 체했을 때마다 아픈 자리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체한 사람 뒤로 가가지고 팔꿈치로 그 아픈 부위를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척추뼈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면 악!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면 조금 덜 아플 때까지 해주면 불편하신 분 있으면 일상을 해보면 참 좋겠는데 배 아프신 분 안 계시는 거잖아요. 배 안 아프십니까? 다 아픈데. 그럼 뭐,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생리통 갑자기 생기는 경우 있습니다. 끝났어요. 생리통 경우에는 여기 새끼발가락 여기를 따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을 하고 발가락을.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좀 사람이 실신을 했다, 기절을 했다, 쓰러졌다. 그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기 전에 119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10손가락 끝을 10선, 10선열이라 하거든요. 손톱 열- 밑에 있다는 거. 예, 여기 손톱 밑에. 네, 세워가지고. 여기를 억수로 아플 것 같다, 여기를. 기존에 있기 때문에. 예, 여기 10선열을 다 따주고, 발끝도 다 따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의사들은 여기 손끝도 놓기도 하지만, 여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있어요. 여기는 또 팔선열이라 하는데, 여기도 놓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집에서 놓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손끝을 따주고, 그 다음에 침을 가지고, 한의사를 치는 침 말고 따는 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 인중에도 한번 따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백회 말씀드렸죠. 여기도 좀 따주면, 여기 따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뼈가 있기 때문에 침이 내 속에까지 안 들어가요. 껍데기에만, 피부에만 침이 뚫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피가 조금이라도 나면 좀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라 했으니까 제가 목화토금수, 목기가 약하신 분, 화기가 약하신 분, 토기가 약하신 분, 금기가 약하신 분, 수기가 약하신 분, 평소에 운동을 어떻게 좀 하면 뭐 체조 같은 거 있잖아요. 몸에서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간에 좀 나쁘다. 간에 병이 좀 있다. 그러니까 목 기운이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목 기운을 좀 좋게끔 해주려면 말 그대로 목 운동을 해주면 돼요. 목 운동. 목을 이렇게 좀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간격약이 다리에서부터 옆구리를 통해서 이제 머리까지 올라오는데 옆구리 운동도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옆구리 운동. 하나 적어줘. 예? 나중에 하나 적어줘. 그러고 이렇게 이거 상체를 앞으로 좀 숙이는 것도 간 운동에 좋습니다. 그러면 간이 이거 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력도 좀 좋아집니다. 이런 체조를 좀 집에서 간편하게 맨손 체조를 해주면 이제 목에 간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체조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심장 안 좋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돌려주고 뒤로도 좀 돌려주고 이렇게 어깨도 좀 이렇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장경락이 손끝에서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원활하게 손을 틀어주면 에너지가 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것도 잼잼. 이거 잼잼이 혹시 단동시푼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단동시푼이라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어린애들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키울 수 있는지에 어릴 때 있는 게 요 잼잼이 GM 예, 그다음에 뭐 곤지 뭐 이런 것들 애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단동시푼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 그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는 게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10가지 방법이. 자, 그 다음에 토는 이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를 좀 많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양팔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쭉쭉 뻗어주면 배가 운동이 되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렇게 가면은 손만 손만 없다. 그 다음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위장경락이 엄지발가락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발끝 부딪히기. 앉아서 이거 있죠. 이거 발을 위 발끝치기. 네, 발끝치기. 그리고 위하고 간하고 좋습니다. 위하고 간. 그 다음에 요 폐 금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서가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이 배꼽을 밀었다가 잡아당겼다가 밀었다가 잡아당겼다가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그렇죠. 방금 당겼다가 힘을 쭉 빼고 당겼다가 빼고 이거를 한 30회씩 두세 세트 정도 해주면 변비 있으신 분들,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아니면 여자분들 생리통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주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콩팥이 허리에 있으니까 허리를 이렇게 돌려주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체조 다 있네. 예, 이거 국민체조가 아주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발목. 이 신장경락이 발바닥 용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목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양쪽 발목을 이렇게 좀 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이라 하죠. 항문 조이기. 예, 그것도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두서없이 많은 부분을 갑자기 막 1시간 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 건강해졌다. 말이 좀 몇 번 나눠서 별로 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면 뭐 여러분들 다 이 동양학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아주 깊이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연장을 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아, 아이고, 멋지네. 해가 되고 죄송합니다.